안녕하십니까. 마이바시의 회계 이야기 마이바입니다. 오늘은 배럴이라는 회사의 사업보고서와 재무제표를 읽어보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종목을 추천하는 동영상이 아닙니다. 이 동영상은 사업보고서와 재무제표를 계속 반복적으로 읽어나가면서 사업보고서와 재무제표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공부하는 동영상입니다. 제가 요즘 의류 패션 쪽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쪽이 전망이 밝다든지 뭐 성장 산업이라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막연하게 지적인 호기심에 의해서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좀 그 상장된 회사 중에서 그나마 사업 보고서 심플한 베럴이라는 회사를 먼저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좀 의류 패션 그 관련된 상장된 회사들을 한번 쭉 읽어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베럴이라는 회사는 그 워터스포츠 의류인 그 래시가드라고 있으면 래시가드는 이런 거예요. 워터스포츠의 래시가드죠. 이게 래시가드 이런 쪽인데, 이런 래시가드를 판매하는 그러한 회사입니다. 래시가드라는 게 어떻게 보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름 스포츠예요. 여름 스포츠. 따라서 날씨가 추워지는 지금 시점에서는 뭐예요? 좀 잘 팔리지 않겠다. 그런 어떤 막연한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름에는 어때요? 잘 팔리겠다. 그리고 이 회사는, 베럴이라는 회사는 2018년도 2월 달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습니다. 2월 달이기 때문에 아직 2년이 안 됐어요. 우리가 제 동영상을 그래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상장하고 2년 동안은 가급적이면 투자하지 마시고 관찰만 하시라. 왜냐하면 우리가 인지상정으로 어때요? 대주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장하기 위해서 뭔가 재무제표를 좀 마사지를 좀 많이 했을 개연성이 많기 때문에 2년 동안은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좀 거품이 좀 가셨을 거라고 보고, 2년 이후부터 뭐예요? 제로 베이스에 두고 한번 관찰해 보시라. 그래서 지금 2년이 다 돼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겨울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좀 좋지 않을 때 이 회사를 한번 관찰해 보고 공부를 해보자. 그런 관점에서 한번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름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뭐 아무리 회사가 어렵더라도 여름이 다가오면 어, 뭐예 나아질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좀 방향성이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름이 가까워질수록, 그래서 한번 공부를 해보자. 그런 관점에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한번 사업 보고서를, 이제 이 회사의 주식은 주식 수는 한 780만 주예요. 780만 주. 그리고 2018년도 2월 달에 상장이 돼 있고, 한번 사업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사업의 내용을. 패션 산업의 특징을 이제 몇 가지로 이제 구분해 보면 이제 여러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경제 변화에 민감한 필수제 산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경기 변화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생활 문화 산업, 즉 의식주에서 의를 담당을 하잖아요. 의복의 개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표현이라든지 생활 문화의 개념으로 이제 변화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기술 집약적인 그런 산업이에요. 소자본으로도 기업화가 가능하고요. 어떤 상품의 기획, 디자인의 질에 따라서 상품 가치를 창출하는 어떤 지식 집약적인 산업이라는 거죠. 그리고 제품 수명, 라이프 사이클이 아주 짧아요. 유행이나 트렌드 변화가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상당히 라이프 사이클이 짧아서 뭐예요? 재고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재고. 자,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유행이나 디자인, 어떤 소재, 어떤 미적 감각, 표현법에 따라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도 있으며, 또 여러 가지 브랜드 이미지나 스타일 등에 의해서 고부가가치화가 가능한 산업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웃소싱 의존도가 높은 산업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생산을 OEM으로 맞출 수가 있다는, OEM으로. 우리가 생산을 안 하고 OEM으로 보통 베트남이나 중국 쪽에 생산을 맡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기획, 디자인 이런 쪽에 전문화하고 OEM으로 아웃소싱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보통 OEM으로 하다 보면 우리가 보통 의류 산업들은 SS 시즌하고 FW 시즌으로 나눕니다. SS 시즌은 뭐냐면 봄, 여름이에요. FW 시즌은
가을, 겨울이에요. SS 시즌을 어떤 SS 시즌 어떤 제품을 만든다 OEM으로 그러면 기획을 하고 디자인을 해요. 그럼 보통 한 5개월에서 6개월 전에 디자인을 해서 한 4개월 전 정도에 이제 OEM 업체에게 생산해 달라고 발주를 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전에 발주를 넣어요. 발주를 넣기 때문에 생산량이라든지 이런 발주를 넣고 그래서 어때요?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대량 생산을 보통 많이 하잖아요. 대량 생산으로. 대량 생산을 하면 어떻게 돼요? 생산자 입장에서는 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가. 그러면 구매자 입장에서도 낮은 원가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대량 생산을 하다 보면 또 재고 문제가 발생해요. 판매가 안 이루어지면 재고 문제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화롭게 좀 잘 관리가 되어야 이제 되는 부분이고, 이게 몇 개월 전에 기획 생산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재고의 어떤 그러한 스케줄 관리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게 또 능력이고요. 그리고 관련 산업과 밀접하고 파급 효과가 아주 큰 산업이란 의류 산업이 그 업스트림이 뭐냐면 섬유 산업이에요. 섬유. 그다음에 미들 스트림이 의류 산업이고 다운스트림이 유통 산업이죠. 그러니까 업스트림 섬유 산업이 있고 그다음 미들 스트림이 의류 패션 그다음에 다운스트림이 뭐예요? 유통이죠. 도소매. 예. 이 회사 만약 우리 회사 입장에서 보면 이게 전방 산업이 될 수가 있죠. 이게 전방 산업. 이게 후방 산업이 되고. 예. 그리고 최근 패션 시장의 트렌드 변화를 정리해 보면 이제 다음과 같은 트렌드 변화가 있다는 거죠. 소비 트렌드 변화가 뭐냐면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가치 소비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 경제가 불안하고 또 고용도 불안하고 그래서 소비 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어떤 신중한 소비, 좀 가성비를 많이 추구를 하죠. 그리고 자신의 취향을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소비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가치 소비예요. 가치 소비. 고가일지라도 높은 브랜드력을 보유하거나 자기 자신이 가치를 부여하는 분야인 경우에는 철저하게 자신의 기호와 필요성을 따져봐서 그 지불 가치가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구매하는 경향이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저가 브랜드일지라도 자신의 개성을 잘 드러낼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또 소비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트렌드가 뭐냐면 아주 고가나 아주 저가는 잘 팔려요. 중저가는 잘 안 팔려요, 이게. 그래서 고가나 저가 이쪽이 좀 잘 나가는 그런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가에서 어때요? 저가도 2005년, 12년 비교하면 늘어났고 고가도 늘어났어요. 근데 중가는 어때요? 떨어졌어요. 소비가. 그래서 어떤 이쪽에 포지션을 두고 있는 회사들이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지금. 그리고 최근 패션 시장의 스파 브랜드의 저변 확대, 또 명품 혹은 중고가 시장과 저가 시장으로 양분된다는 거, 이 부분. 그 다음에 기술 변화에 따른 유통 채널과 정보 채널이 아주 다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인터넷과 모바일 기술이 발전함으로써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일상화되고 있죠. 그래서 모바일을 활용해서 상당히 어, 구매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밀레니얼 세대 같은 경우는 지금 20대에서 40대까지 44살까지 20에서 44살까지 이게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는데 이 세대들은 어떻게 보면 모바일 활용 빈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모바일로 패션도 많이 구매한다는 거죠. 그리고 온라인 쇼핑도 많이 구매하고 이런 식으로 좀 유통 채널이 좀 다변화됐다. 과거의 전통적인 어떤 유통 채널에서 지금 모바일 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다. 그리고 패션의 주 소비층이 20에서 40대의 경우 이게 밀레니얼 세대인데 SNS 등이 아주 능숙하게 사용하고 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 이런 부분들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경험을 공유하고 또 정보들을 취합해서 소비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지금 이런 식으로 30대, 40대가도 소비가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의류 같은 경우는
스포츠 의류가 일상화가 스포츠 의류의 일상화. 그 스포츠 의류 같은 경우는 스포츠만 할 때 입는 옷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상적으로 많이 입고 다니는 거죠. 그리고 어떤 다른 복종보다도 이 스포츠 의류가 상당히 많이 지금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성장하고. 왜냐면 지금 운동하는 어떤 남녀가 많기 때문에 또 어떻게 스포츠 의류가 성장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에슬레저룩 열풍이라고. 에슬레저라는 것은 뭐냐면 운동과 레저의 합성으로서 무난하게 편안한 옷차림을 넘어서 실용적이고 스타일리시한 감성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룩을 일컫는 말이에요. 그래서 에슬레저는 스포티즘에 기반하고 있는데 이 스포티즘이라는 것은 뭐냐면 스포츠 룩을 일상복에 담는 사고, 즉 스포츠 웨어를 일상적으로 입고 일상복처럼 입을 수 있는 그런 사고를 말하는 스포티즘이라고 하죠. 그래서 등산이나 골프, 하이킹, 수영, 레저 등 레저 스포츠를 비롯해서 아주 멀고 가까운 곳으로 여행 때문에 아주 스포티하고 젊어 보이는 옷차림이 필수가 된 최근 트렌드로 인해서 스포티즘은 패션의 한 분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최근에는 머슬려라는 그 신조어가 탄생할 만큼 많은 여성이 운동을 즐기고 있는 것도 이 같은 트렌드를 가속화시키고 있는 주요 원인이고요. 우리가 헬스장에 가보면 벌써 여성들은 옷을 잘 갖춰 입고 운동을 해요. 상당히.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런 트렌드가 좀 일상화된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워터 스포츠 패션 시장도 이제 이러한 어떤 트렌드에 어떤 따라가기 있기 때문에 워터 스포츠 패션도 상당히 성장이 확장이 되고 있고요. 수상 스포츠 패션의 대표적인 아이템이 래시가드. 이 회사가 지금 베럴이라는 회사가 래시가드를 많이 판매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래시가드는 이제 보통 래시가 이게 발진이에요. 발진. 가드는 뭐냐면 이 가드는 보호예요. 보호한다는 거잖아요. 보호. 그래서 어떤 자외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햇빛으로부터 발진이 생기는 것을 보호한다는 게 래시가드예요. 래시가드. 그래서 원래 체온을 보호하는 것이 주요 기능이었었는데 최근에는 뭐 휴가지에서 멋을 낼 수 있는 패션 아이템으로 이제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래시가드가 지금은 어때요? 수상 스포츠를 즐길 때만 아니라 일상복으로도 자연스럽게 착용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2009년 카튼에 의하면 최근 1년 내 스포츠 의류를 구입한 적이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하였는데 응답자의 80%가 스포츠 의류를 집에서 입는 평상복으로 착용하고 있다라고 파악이 되고 있다는 거죠. 국내 및 미국 소비자들의 스포츠 의류 활용도를 보면 일상용으로 좀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일상용으로. 여기 보면 의류 시장을 보면 이게 스포츠 의류는 계속 어때요? 성장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성장하고 있죠. 스포츠 의류는 성장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스포츠 의류 발달 과정을 보면 지금 3세대죠. 에슬레저, 운동 플러스 일상복처럼 스포츠 의류를 입고 있다. 이제 이런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에슬레저는 뭐냐면 에슬레틱과 레저의 합성어라는 거죠. 에슬레틱과 레저 합성어고, 그래서 구매력과 바이럴, 입소문이 능한 여성 고객이 적극 소비하면서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는 거고요. 에슬레저 웨어 시장 규모는 첫 번째 국내 레저 활동 중 러닝, 조깅, 산책의 선호도가 높고, 그 다음에 1인 가구 증가에 따라서 혼자 운동하기가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운동복이 자기 패션을 보여주는 정체성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좀 시장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3배가 증가했다는 거죠. 그리고 당사의 전방 산업은 스포츠용 의류 시장에 해당되고, 따라서 당사의 주력 제품인 래시가드는 자외선 차단과 체온을 보호하는 어떤 기능을 동시에 갖춘 워터 스포츠용 의류이기 때문에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는 워터 스포츠용 의류 시장이라는 거죠. 예.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여성 수영복이나 남성 수영복 시장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원래 이 회사는
비치웨어가 주 아이템인데 여기서 지금 여성 수영복이나 남성 수영복으로 지금 확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 이제 뭐야 해외여행 인구가 증가하면서 해외여행하면 따뜻한 지방으로 많이 해외여행을 가잖아요. 여름 성수기뿐만 아니라 결혼 성수기인 봄, 가을을 비롯해서 연중으로 워터 스포츠 웨어를 구매하는 고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여름에 더 많이 팔리고 겨울에는 덜 팔리겠죠. 아무래도 래시가드가 많이 성장했죠. 예. 특히 이제 산업의 지속성 보면 에슬레저 특히 요가복 이 회사도 요가복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요가복 관련 검색어는 어때요? 지속적이면서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요가복. 예, 요가복이거든요, 이게. 예, 계속 증가하고 있죠. 예. 또 최근에 래시가드에 대한 관심이 비키니와 수영복에 대한 관심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지금 이건 비키니 수영복 래시가드. 어, 그리고 경기 변동에 따라 소비 유형이 달라진 아주 탄력적인 산업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SS와 FW로 구분할 수 있는데 SS 같은 경우는 비교적 가볍게 착용할 수 있는 우리 중심으로 생산 판매되고 FW 같은 경우는 어때요? 아무래도 겨울이니까 좀 두껍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SS보다는 FW가 매출이 좀 더 높아야 정상이거든요. 다른 회사들은 보통 왜냐하면 자켓이 훨씬 더 비싸잖아요. SS 반팔보다는. 그래서 보통 FW가 매출이 높는데 이 회사는 모르겠어요. 지금 여름 상품 위주기 때문에 FW 쪽이 물론 더 부진할 수가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도 해요. 경쟁 요소 및 진입의 난이도. 당사의 주력 시장 내 경쟁 요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래서 디자인과 기획력이 중요하고 그리고 기술력도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기능성 소재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해당 소재에 대한 이해력도 있어야 되고 또 이 기능성 소재를 어때요? 생산 공정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그러한 그 기술적 요소에 대한 이해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마케팅력, 브랜드 인지도.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가 증가할수록 어때요?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높아질 수가 있고 계속적으로 어때요? 현금 창출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게 브랜드 인지도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경쟁 요소다.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 부문은 워터 스포츠웨어와 에슬레저이기 때문에 전방 산업인 스포츠웨어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토탈 스포츠 브랜드인 나이키, 아디다스, 언더아머 등 글로벌 브랜드력과 마케팅력을 앞세워 워터 스포츠와 에슬레저 라인은 물론 전체 스포츠 영역에서 각 부분에 특화된 브랜드들과 경쟁을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당사 같은 경우는 배럴 같은 경우에 어떤 영업 계열을 보면 래시가드 등 워터 스포츠 의류 및 용품을 주력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래시가드는 스판덱스나 나일론, 폴리에스터를 혼합하여 만든 수상 스포츠웨어의 한 종류라는 거. 예, 이런 거라 워터 스포츠 래시가드. 래시가드 이쪽이 워터 스포츠 쪽이 한 95% 정도 매출이 발생하고 나머지에서 5%. 예, 나머지에서 5%. 피트니스 보면 요가 전문 웨어도 있고 그다음에 요가 매트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코스메틱 화장품도 있고 예. 2018년에 해외 진출을 계획하는데 중국 심천에 이미 현지 법인을 설립해서 중국 시장을 공략하고 있고 한 7억 정도 매출이 발생했는데 단기 순손실도 한 7억 정도 발생한 것 같아요. 예, 아직까지는 초기라는 거. 중국 같은 경우는 헬스와 피트니스 산업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는 거. 예. 국내 프리미엄 전문 브랜드. 이게 배럴은 그래도 나름 래시가드에서 상당히
어떤 프리미엄 전문 브랜드로서 차별화된 어떤 브랜드 아이덴티티에 기반한 확고한 브랜드 포지셔닝을 점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브랜드 인지도라든지 디자인, 기획 및 마케팅력, 제품력, 유통망 등에서 경쟁사 대비 상당히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회사는. 그래서 워터스포츠 제품이 한 97%, 그렇죠? 97% 정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에슬레저가 한 2.39% 정도. 그래서 거의 뭐 워터스포츠 쪽에 그 주력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회사가 워터스포츠 쪽도 있지만 뭐 다른 버럴핏 보면 뭐 아우터도 있어요. 이런 겨울 상품도 이렇게 겨울 상품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브랜드 인지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겨울 상품 쪽에서는. 예.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후드 티셔츠도 있고 그 다음에 후드 크루텍도 있고 이런 부분들도 있고 액세서리도 있고 요가 쪽도 있고 요가 매트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고 예. 여기 보면 원재료 주요 매입 상황 보면 원단도 지금 어때요? 지금 많이 사고 있죠. 부재료도 지금 이건 2018년도 1년치인데 지금 3분기까지 어때요? 더 많이 샀죠? 더 많이 증가했어 부재료도 원단도 많이 증가했고 그 다음에 완사입 제품 같은 경우도 지금 훨씬 더 많이 증가했죠? 재고가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회사는. 자, 완사입 제품이라는 것은 뭐냐면 완사입이라는 것은 뭐냐면 완제품 사입 방식이라는 거예요. 완제품 사입 방식. 사입이 뭐냐면 사입. 자,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생산을 하면 세 가지 방법으로 생산을 해요. 두 가지로 자체 생산을 할 수도 있고 위탁 생산을 해요. 위탁. 자체는 그냥 자기 공장 가지고 자기가 직접 생산하는 거고 위탁은 남한테 맡기는 거잖아요. 근데 위탁 생산은 또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임가공. 임가공은 뭐냐면 우리가 원자재, 원재료하고 원단하고 부재료를 우리가 제공을 해요. 그 생산업체에서는 뭐냐면 말 그대로 임가공비를 받고 제품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임가공비를 받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CMT라고 있어요. CMT. CMT는 뭐냐면 이게 커팅, 그 다음에 메이킹, 그 다음에 이게 트리미닝, 재단, 봉제, 마무리 공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는 원자재만 받아요. 원자재만 우리가 제공을 해줘요. 원자재. 원단만 제공해주고 부재료나 이런 것들은 생산업체에서 부담해서 생산하는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 있냐면 완사입이에요. 완사입. 완사입이 뭐냐면 완사입은 우리가 생각하면 OEM이라고 생각하시면 OEM. 뭐냐면 어, 모든 게 이 회사에서 우리 회사에서는 뭐냐면 그 기획하고 디자인만 제공을 해서 발주를 넣으면 생산업체에서 원자재, 부자재, 생산 공임을 모두 생산업체에서 부담을 하고 책임을 지는 거죠. 그래서 OEM 형식이 완사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완사입 제품 이게 뭐냐면 생산 회사에서 직접 말 그대로 산 거예요, 산 거. 말 그대로 우리가 사입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사입은 도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도매. 우리가 도매로 뛰어오는 거. 예. 그래서 사입을 그냥 구매하는 거예요.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사입이라고 해요.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도매로 뛰어오는 게 아니라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사입이라고 해요.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사입이라고 하고 그 완사입은 말 그대로 다 뛰어오는 거죠. 예. 완성된 제품을 구입하는 거예요. 그냥. 예. 외주비 있고 지금 많이 증가했어요. 완사입 제품도 많이 증가하고 부재료도 많이 증가하고 원단도 있고 이 말은 뭐냐면 이 회사가 재고가 만약 판매가 그만큼 더 증가했다면 재고는 줄을 테지만 판매도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 않았다면 재고도 많이 늘었을 거다. 이제 그 생각을 해요. 그 생산 및 설비에 관한 사항을 보면 좀 토지 건물이 많이 늘어서 당분기 말에 지금 39억, 92억, 그럼 100, 한 20억 정도 늘었죠. 건설 중인 자산이 원래 전기 말에 25억 정도 있었었는데 지금 이쪽 토지 건물로 간 것 같아요. 완성이 돼서 토지 건물로 가고 기계 장치로도 가고 일부. 이 말은 뭐냐면
이 회사가 이제 매장을 많이 설립을 했다. 개설을 했다. 매장을. 지금 보면 여기 보면 건설 중인 자산이 전 기초가 25억이었었는데 2억 정도 추가적으로 건설하면서 26억이 됐는데 26억 가지고 어때요? 건물로도 대체가 되고 25억, 기계장치로도 대체가 되고 이렇게 됐다는 거죠. 네. 그래서 뭐냐면 매장 확대, 매장 설비, 매장 설비가 이제 기계장치가 되겠죠. 그 다음에 물류 인프라 확충 이런 것들이 투자를 지속적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매장 확대, 자, 그럼 매장 확대하기 위해서 자 지금 회사에서 이런 창구가 있을 거란 말이죠. 창구가 아까 완사입 제품 많이 증가했죠. 그다 부자재도 많이 증가하고 원단도 많이 증가하고 자 창구가 있어요. 창구가 있는데 지금 매장을 확대했어요. 그럼 물건을 이 매장에다도 계속 넣었을 거 아니에요. 계속 이 매장에다 넣고 그럼 뭐예요? 이 매장에서 있는 물건들은 뭐예요? 재고 아니에요, 재고. 판매된 것은 매출이지만 그럼 이 창고의 재고와 이 매장에 확장된 매장의 재고들이 증가해서 지금 재고는 뭐예요? 많이 증가했을 거다. 그럼 이 재고가 증가했다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현금 흐름은 좀 안 좋을 거다. 이런 거예요. 자, 이 회사의 판매 경로를 보면 이제 보통 온라인 이 비즈니스하고 세일즈 플래닝에서 샵 매니저 이렇게 있고 CS 있고 그다음에 로지스틱 물류죠, 물류. 이건 고객 쪽이고 그다음에 이쪽은 온라인. 예. 이쪽인데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채널을 두고 있다는 거. 그리고 직접 판매는 B2C로 판매되는 직영과 B2B로 판매되는 사인 매출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사인 매출은 뭐냐면 홀세일이라고 하잖아. 홀세일. 홀세일은 뭐냐면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도매라고 생각하시면 도매. 뭐냐면 B2B잖아요. 우리 회사에서 지금 OEM으로 들어왔잖아요. 물건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게 도매업체한테 홀세일 하는 거예요. 판매하는 거예요. 판매. 직매입으로 판매하고 그럼 홀세일 업체들은 직매입으로 판매해서 소매업체들에게 이제 물건을 뿌려주겠죠. 이런 식으로. 유통이죠, 유통. 이게 도매. 예. 이게 이제 B2B로 사인 매출이라는 거고. 여기 보면 이제 연구 개발 비용은 다 비용 처리가 된다는 거. 보유 기술 경쟁력은 보면 브라페드 및 이를 포함한 브레이지어와 수영복 여러 가지 보면 상당히 기술력도 있어요. 예. 배럴에 독자적으로 최초 개발한 워터 레깅스 라이너. 예. 그리고 향후 연구 개발 계획은 뭐냐면 주 연구 개발 계획은 스임 라인, 실내 수영복, 그 다음에 에스레저 라인, 운동 플러스 레저, 그 다음에 겨울 슈트까지. 그래서 이제 왜냐면 지금 여름 쪽으로 지금 이 회사가 상당히 브랜드 인지도는 있어요. 그렇지만 겨울 쪽에는 아무리 약하니까 겨울용 방한 기능이 있는 웨슈트를 개발해서 겨울에도 매출을 좀 이어나가겠다. 예, 이런 계획인 것 같아요. 자, 의류 패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재무제표에서 봐야 될 게 뭐냐면 재고예요, 재고. 그래서 재고 자산하고 뭘 봐야 돼요? 매출. 이 매출이 중요해요. 재고 자산하고 매출이. 이익은 상당히 재고를 조정하면서 우리가 이익은 조정할 수가 있어요. 재고를 조정하면서. 왜? 재고를 왜 그러냐면 감사를 안 받잖아요. 분기 보고서는.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안 받기 때문에 재고를 조정하면서 이익을 늘렸다 줄였다 충분히 가능해요. 회사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익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출하고 재고를 보면서 이 회사가 얼마나 재고 관리 능력이 있고 또 매출이 좀 증가하느냐. 그래서 그 안에서 균형을 얼마나 잘 이루느냐 이걸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회계 이익은 회계의 어떤 회계는 뭐냐면 하나의 의견이에요, 의견. 자, 여기 이익이 발생했다. 회계의 이익은 뭐냐면 우리 회사에서 이렇게 장사를 해서 이만큼 이익이 났소. 그래서 하나의 회사의 의견일 뿐이에요, 의견. 그럼 팩트는 뭐냐? 팩트는 현금이에요, 현금. 그러면 이 회사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 현금을 봐야 돼, 현금. 현금 흐름. 그래서
현금 흐름도 중요시 여겨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의류회사들은 재고가 쌓여가지고 나중에 재고가 어떻게 돼요? 땡처리를 할 수도 있어요. 땡처리. 땡처리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원가 이하라도 팔 수 있다는 거예요. 안 팔리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재고가 자산이에요. 유동자산. 자산이지만 나중에는 뭐예요? 이 마른 재고가 어때 땡처리가 되면 원가 이하로 팔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낮게 손실을 보면서 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 가치가 그만큼 이만큼 주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재고가 지금 98억에서 177억으로 좀 증가해 79억이나 증가했는데 우리가 두 가지 관점을 생각해야 돼. 재고가. 자, 안 팔려서 재고가 증가했냐? 아니면 지금 매장도 아까 확대를 했잖아요. 매장도 확대하고 앞으로 좀 더 확장을 위해서 재고를 증대했냐? 안전 재고로서의 어떤 재고를 증가했느냐? 이 부분은 한번 우리가 회사를 방문을 하든지 어떤 식으로도 한번 아셔야 돼요. 관찰을 하셔야 될 거예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은 재고에 대한 어떤 부분, 안 팔려서 악성 재고인지 아니면 좀 더 팔려고 안전 재고로서 놔둔 건지 이 부분 한번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은 우리가 숫자로 파악할 수가 없어요. 직접 찾아가든지 어떤 식으로든 봐야 돼요. 다음 원래 이제 우리가 FW 시즌에 재고를 다 밀어내거든요. 웬만해서는. 그래서 매출이 많이 발생하고 재고를 싹 밀어내고 이렇게 하는데 이때 재고가 증가되지 않으면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현금 흐름에. 이제 이런 부분들. 그러면 좀 주가가 정체가 될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이제 여름에는 그러면 좀 팔릴 거라 생각하고 이제 가장 안 좋을 때 만약 투자를 한다면 그때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아까 우리가 OEM을 주잖아요. OEM을 주면 보통 한 4개월 전에 기획 발주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생산은 거의 정해져 있다고 보면 돼요. 생산은 그때 왜 그러냐면 자 생산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원가를 절감하려면 대량으로 많이 생산을 한다고요. 대량 생산. 영업 입장에서도 보더라도 뭐예요? 물건이 없어서 못 팔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전재고로서 좀 대량 생산하는 거 선호해요. 그러니까 OEM 업체도 생산을 대량 생산하는 거 선호하고 영업하는 배럴 입장에서도 뭐예요? 대량 생산을 선호해요. 왜냐하면 홈쇼핑에다 판다. 홈쇼핑에다 팔면 홈쇼핑은 보통 세트 구성을 한다고 세트 구성을 몇 종 세트 뭐 3종 세트 6종 세트 그런데 뭐 품번별로 자 6종 세트를 구성해서 판다고 해요. 6개 제품을 구성해서 파는데 자, 이 재고는 10,000개가 있어요. 이 재고는 뭐 1,000개가 있어요. 이 재고는 10만 장이 있어요. 이 재고는 뭐 100만 장이 있어요. 이 재고는 뭐 이렇게 있는데 세트 구성할 때 1,000개가 가장 적잖아요. 그러면 세트를 1,000개밖에 구성을 못 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재고예요. 홈쇼핑에도 못 팔아요. 세트 구성을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또 들여오기 위해서 또 재고가 계속 늘어나는 거죠. 이제 왜냐하면 보통 보세 구역의 컨테이너에는 여러 재고들이 있기 때문에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외로 재고 관리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재고 관리하는 능력도 회사의 어떻게 보면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고 관리하는 그런 능력도 회사의 하나의 능력이다. 이런 부분들. 음, 자, 이 회사는 아까 뭐예요? 매장을 증가하니라 유형자산이 많이 증가됐어요. 한 120억 정도 증가됐죠. 유형자산이 증가됐고 지금 재고자산이 많이 증가됐다는 것은 뭐 현금 흐름이 안 좋다는 거예요. 지금 매출도 많이 증가했어요. 매출 증가했고 이 회사의 매출 총이익은 이 정도니까 마진이 보통 이게 원가가 30%예요. 30% 원가가 31%, 30%, 32%. 왜냐하면 우리 매출에는 우리가 보통 할인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SS 재고가 이제 2월 상품 같은 경우는 할인을 많이 해요. 신제품은 할인 안 하지만 할인을 많이 하는데도 원가 비중이 한 30%라는 것은 실제 원가는 30%보다 훨씬 적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좀 마진이 많이 남지만 그 재고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우리 회사들은 이렇게 남아도 남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재고를 부담해야 되는 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원가가 적더라도 이 회사들이 돈이 많이 버는 건 아니에요. 자, 보셔요. 이익이 지금 59억이에요. 59억. 반기 이익 59억. 한 13% 정도 이익이 났죠. 근데
현금으로 벌어들이는 것은 2억밖에 안 돼요. 작년 3분기에는 적자가 28억 정도 현금 흐름이 적자가 났어요. 근데 그래도 2억 흑자로 돌았었어요. 방향성은 좋아요. 방향성은 좋은데 지금 59억 대비 지금 이익이 2억밖에 안 된다. 현금 흐름이. 이것은 뭐 이익의 질은 나빠요. 이익의 질이 아주 그렇게 나쁘다. 이익의 질은 뭐예요? 단기 순이익분의 영업활동 현금 흐름. 영업활동 현금 흐름. 단기 순이익이 59억.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2억. 이게 1과 가까워져야 이익의 질이 좋은 거예요. 근데 1보다 훨씬 적잖아요. 이익의 질이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이 회사는. 그리고 지금 그래서 뭐예요? 투자 활동에서 뭐예요? 지금 여기서 공정가치 금융자산도 처분했죠. 15억 정도. 유형자산 취득했어요. 118억. 그래서 뭐예요? 지금 이 회사는 재무활동으로 해서 80억 정도 지금 장기 차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 유상 증자 3억. 이건 작년에 공모를 하면서 유상증자한 거. 예. 예. 그래서 어떤 재무활동 현금 흐름을 통해서 어때요? 지금 많이 현금을 조달해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지금 계속 왜 그러냐면 공모자금으로 계속 좀 투자를 하고 있는 매장도 지금 늘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재고가 매장이 늘리면 당연히 그 잘 팔리면 상관이 없는데 매장이 늘리면 당연히 매출은 증가하겠죠. 그런데 이제 재고도 그만큼 증가하는 거예요. 재고도 증가하면 뭐예요? 그만큼 재고는 돈 주고 사야 되잖아요. 현금 흐름이 안 좋아지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장단이에요. 그래서 재고를 얼마나 관리하면서 매출을 증대시키느냐가 의류산업의 의류업체의 가장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매출 증대나 이익 증가만 볼 게 아니라 현금 흐름도 같이 얼마나 창출하느냐, 즉 재고 관리도 얼마나 하느냐 이 부분도 함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분기상의 어떤 매출이나 영업이익 이런 부분들은 뭐 그렇게 재고로서 충분히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믿지는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믿지는 않고 현금 흐름과 비교했을 때는 이익은 질은 그렇게 좋지는 않다. 이익의 질은 좋지는 않고 재고가 많이 증가했다. 그렇지만은 지금 매장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여름쯤 되면 좀 따뜻해지면 이쪽 회사의 어떤 경쟁력은 좀 따뜻해질 때 여름에 더 빛을 발하기 때문에 나중에 매출은 상당히 크게 증가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 또 재고도 많이 감소가 되고 지금 매장도 증가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보는 거고 지금 당좌자산은 뭐냐면 유동자산에서 재고자산을 뺀 거예요. 자산에서 재고자산은 그냥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없다고. 왜? 이게 안 팔릴 수도 있다 생각하고 이것은 그냥 쓰레기다 생각하고 없다고 생각하고 당좌자산 구해보면 207억이에요. 207억. 자, 유동부채는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부채잖아. 43억이에요. 어때요? 당좌자산으로 충분히 유동부채를 갚고도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아주 튼튼해요. 왜? 당연히 2018년도에 공모로 해서 자금이 많이 들어왔죠. 유성증자 자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현금 흐름은 좋아요. 현금은 좋아요. 많이 있어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나쁘기 때문에 지금 금융자산도 팔고 지금 현금성 자산으로 많이 돌려놨어요. 지금 금융자산도 없어졌잖아요. 80억에서 지금 9억으로 줄어들죠. 기타 금융자산도. 그러면서 현금성 자산으로 많이 지금 해서 좀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회사는. 그리고 부채 같은 게 보면 기타 금융부채 장기 차입금 하면 98억이에요. 98억. 그쵸? 현금성 자산이 171억이니까 뭐 갚고도 남잖아요. 그러니까 큰 의미가 없고 자본도 보면 우리가 작년에 이제 상장을 했기 때문에 공모자금이 들어와서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지만 이익 잉여금도 상당히 커요. 즉 과거에 어떤 이익은 많이 발생했 회사라는 거죠. 단지 현금 흐름이 지금 어때요? 계속 성장을 하는 회사 같은 경우는 이 회사는 지금 공모자금을 통해서 성장에 더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매출을 좀 증가시키려고 매장도 확대하고 있고 그래서 재고가 지금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매장 확대된 게 이제 매출이 이제 발생하고 이 재고가 소진이 되면 현금 흐름도 좋아지는 그때가 주가가 탄력을 받을 때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의 큰 그림을 그려놓고 회사를 봐야 되죠. 어, 그래서 뭐 손익계산서는 제가 그렇게 잘 안 볼게요. 이 회사는 뭐 손익계산서는 충분히 재고로서 조정할 수 있다. 그리고 대충 뭐 비슷하잖아요. 원가율 좀 조정한 흔적이 있죠. 영업이익률도 좀 증가했고 예. 이렇게 됐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재고에 대한 어떤 그 주석사항이 없더라고요. 재고에 대한 주석사항이 이 회사는
왜 재고에 대한 게 여기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재고 자산 한번 IR 담당자하고 좀 전화를 하시던지 찾아가서 만나보시던지 해서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금융자산 보시면 213억 111억 훨씬 많죠. 자산이 금융자산이 금융부채보다. 의류회사들 같은 경우는 보통 온라인이라든지 온라인 매출이 있고 그 다음에 홈쇼핑 그 다음에 무슨 뭐 여러 가지 뭐 유통 있죠. 뭐 대형 마트라든지 뭐 백화점 이런 쪽은 뭐예요? 바로 현금 박치기잖아요. 현금 박치기 현금으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현금으로 정산하고 하기 때문에 매출 채권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이제 매출 채권이 나오는 것은 어디서 나오냐면 홀세일 아까 도매 있죠. 도매 홀세일 이 홀세일에서 나오기 때문에 매출 채권 규모는 그렇게 크지가 않잖아요. 매출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매출 채권에 대한 중요성은 크지 않아요. 매출 채권에 대한 리스크는 그렇게 크지 않은 회사다. 그러니까 유형자산은 봤고요. 예, 무형자산도 그렇고 차입금도 80억 차입을 했는데 뭐 이자율이 1.81이니까 뭐 상당히 예, 이자율이 낮다. 예, 그리고 뭐 특별한 건 이제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여기 보면 이제 판매 수수료가 있잖아요. 판매 수수료가 있는데 이제 이 판매 수수료 비중이 커요. 의류 패션 왜 그러냐면 홈쇼핑이나 뭐 온라인, 뭐 백화점, 마트, 홈쇼핑 같은 경우도 한 30% 정도 수수료, 백화점도 한 30%, 이제 온라인 같은 경우는 한 15% 정도, 막 이런 식으로 마트도 한 25% 정도, 예, 23% 정도 이렇게 수수료를 지불해요. 지불하기 때문에 이 수수료가 상당히 커요. 그래서 이쪽 비중이 크다. 예. 매출이 증가할수록 이 수수료 비중은 비례해서 증가한다. 예. 급여도 많이 증가했죠. 급여도 많이 증가하고. 왜냐하면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일용직을 많이 써요. 일용직을 쓰는데 최저임금이 많이 증가했잖아요. 최저임금이 당연히 인건비도 많이 증가하고. 왜냐하면 물건들 포장을 또 해야 되고 홈쇼핑에 맞춰서 이렇게 또 별도로 또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예, 또 라벨도 붙여야 되고, 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리고 주주를 보면 제넨벤처스가 28.6%, 서종환 씨가 19.5% 주주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심플하죠? 직원도 보면 이게 제넨벤처스 대표이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대 조선해양광학과 그리고 인터파크 이네트 그 다음에 서종환 씨는 원래 있었던 이분이고 그 다음에 안기용 또 사회이사 같은 경우도 있고 CFO 그다음에 박종길 3.1회계법인 이게 이사 김재식 이렇게 보면 어느 정도 인력은 어, 좀 임원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체계가 있는 것 같고 예, 예. 예, 특별한 게뭐 대략적으로 한번 배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뭐 의류 패션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초벌이거든 초벌 지금 사업 보고서를 뭐 이렇게 처음 읽어본 거예요. 초벌이기 때문에 이제 이 초벌을 가지고 이제 재벌로 읽을 때는 두 번 읽을 때에는 아까 재고에 대한 부분 통화를 하셔야 돼요. 전화 통화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회사 같은 경우 이제 뭐 ERP 시스템이 또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ERP 시스템이 좀 어느 정도 좋은 회사들 같은 경우는 어떤 재고 분석이 잘 돼서 나중에 생산 기획할 때도 훨씬 잘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ERP 시스템이 좀 안 좋은 회사들 같은 경우는 좀 이제 거기에 좀 많이 대응력이 좀 떨어지죠. 이런 부분들도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어 이제 좀 이제 재벌로 볼 때는 좀 더 관찰을 하셔야 될 것 관찰을 회사에 대한 판매 이런 부분들도 관찰을 좀 하셔야 되고 오늘은 배럴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이상입니다.